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이혼한 지 3년이 되는 이혼녀입니다. 제가 사연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만난 전 남편 덕에 결혼 전의 일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이혼처럼 제 이혼 과정도 무척이나 더럽고 찌질했어요. 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엮여 있었고 구질구질하게 널려 있었던 게 문제였죠. 저와 남편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보통 CC라고 부르는 연인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바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요. 보통 어릴 때 결혼하면 나중에 안 맞아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는 정말 30대 후반까지 이 결혼을 잘 이끌어왔어요. 서로가 잘 맞는다기보다는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었고 둘 다 소란스러운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 결이 잘 맞았던 것도 있었죠. 어려서 만나서 같이 고생해서 결국 자가로 집 마련한 것도 서로 돕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공동 명의로 된 제 집을 보며 어찌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성미가 급하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해결해야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느긋하고 제게 잘 맞춰주는 남편과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면 오래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제 성격을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도 장점 같은 단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에 빠지며 아주 그것만 깊게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 사이가 틀어지거나 한 적은 절대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포용하듯 저도 남편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꽤 이상적으로 보이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해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저는 둘째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댁에서는 그런 남편 때문인지 아들을 원하더라고요. 물론 첫째 딸도 무척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셨거든요. 솔직히 둘째는 저도 바라는 상황이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는 더 가지자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남편이 너무 바쁜 탓이었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에 신경을 쓰려고도 했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답니다. 본래도 이런 식으로 바빴다가 좀 한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제게 용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경제권을 완전히 합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월급이 얼마인지 오픈하고 생활비로 쓸 금액과 목돈으로 모을 금액을 정확히 정한 다음 딱 반씩 서로 부담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월급은 알아서 쓰고 그걸로 뭘 하든 상관없다였고요. 생활비는 둘이 합쳐 150만 원, 목돈 모으는 것도 둘이 합쳐 150만 원. 월급에서 150만 원을 가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도록 한 거였어요. 그리고 1년마다 생활비가 더 붙을 것 같으면 좀 더 늘리고요.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키워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용돈 요구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도 가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렇게 그달은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생활비마저도 넣어주지 않더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뭔가 또 하나에 빠져서 돈을 많이 쓰고 있나 싶었는데 이렇다 할 바뀐 점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의 카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음식점, 편의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이 전부인 카드 내역에 보험금으로 빠져나가는 항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금액대도 높아서 순간 당황했죠. 남편은 결혼 전에 보험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자동차 관련 보험 제외하고요. 하나는 실손이고 하나는 질병 진단비 나오는 보험이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보험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면 보험 서류가 있을 테니 혹시나 싶어 안방에 보험 관련 서류 넣어두는 파일을 꺼내서 살폈어요.
역시나 최근에 작성한 보험 서류들이 몇 개나 되더군요. 거기서 발견한 게 이 보험을 설계해준 설계사의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번호가 무척 눈에 익더군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가끔 전화 오는 번호였는데 남편은 일로 만나는 사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와 보험 청구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자주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호구 잡힌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게다가 전화 받을 때마다 저 듣지 못하도록 옷방에서 받고 오고, 솔직히 여태껏 남편이 한눈을 판 적이 전혀 없었고 그런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놓았던 건지도 모르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남편 카드 내역에도 모텔 같은 내역은 없었기에 저는 미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싹은 애초에 잘라버리는 게 좋으니까요. 저는 그날 남편을 기다렸어요. 탁자 위에는 남편 보험 가입 서류들과 보험 설계사의 명함을 탁 올려놓고요. 그날따라 일찍 돌아온 남편은 절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해? 여기서? 당신 기다렸어. 나 좀 볼까? 많이 바쁜 일이야. 나 좀 씻고 밥도 좀 먹고 나서 들으면 안 될까? 안 돼. 이거 듣고 씻고 밥 먹어. 저는 남편을 맞은편에 앉도록 했어요. 저는 서 있었죠. 남편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고압적인 자세가 남편을 위축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더미로 눈을 옮기고는 화들짝 놀라 다시 날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서 약간의 확신을 더 얻었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하는 거 이야기해줬는데 혹시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바람 피는 남자는 절대로 용서를 못해. 단 한 번이라도 들키면 나는 모든 관계 정리하고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지낼 거라고 그때 이야기했어. 남편이 제 말에 대한 답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겨우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나 바람 피운 거 없는데? 그래, 당신이 바람 피웠으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아직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 보험 왜 들었는지 말해볼래? 오, 다 필요해서 가입한 거야.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준 게 많아서. 정리하고 추가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 나는 당신이 보험을 몇 개를 들던 얼마를 들던 솔직히 상관없어. 그런 부분 터치하지 말자고 경제권을 완전히 합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생활비까지 못 낼 정도면 좀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은 못 봤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당연히 몇 개는 해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입 기간을 좀 유지해줘야 하는데. 보험 설계사랑 엄청 자주 연락하더라. 연락처 저장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전화번호 뒷자리 이미 외워뒀는데 명함에 있는 전화랑 똑같더라고. 가입이 다 끝났는데 왜 연락을 유지해? 둘이 무슨 사이야? 혹시 썸 타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아니라서 다행이네.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경고하겠는데 혹시라도 당신 바람 피우려면 나랑 이혼할 각오하고 펴. 다른 여자 만날 거면 재산 반 떼어주고 애 뺏기고 온 집안에 망신당할 각오로 하라는 말이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근데 진짜로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어림짐작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여. 아니라면 됐잖아. 그리고 그 여자랑 별 사이 아니면 당장 필요 없는 보험 해지해. 그거 끌어안고 가면서 집에 돈 축나는 꼴 나는 못 봐. 만약에 그거 해지 안 하면 당신이 바람핀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 찾아갈 거야. 제가 그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알겠다고 나지막이 대답하더라고요. 확인했어. 다음 달 카드 통장 내역 내가 확인할 거고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만약에 저 보험들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있지? 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하던지 보험사 직접 전화해서 해지해. 그럼 깔끔하겠네. 오,
지금 저녁이라서 업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 알아서 정리할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 정확하잖아. 그러면 내일 내가 점심시간에 당신 회사 앞으로 갈게. 밥 먹으러 나와. 밥 먹는 김에 처리하면 되지. 그럼 되겠지? 남편은 제 말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저와 남편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오후 반차를 쓰고 나온 거라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남편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가입한 거 다 해지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개 해지를 하고 나서야 저는 방긋 웃어줬어요. 체할까봐 말 안 했는데 이제 밥 먹으라며 남편에게 식사를 권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끄는 걸 보니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줘. 왜? 전화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왜 해지했냐 다시 넣어라. 그런 말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받을게.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받아야지. 당신이 하기 힘드니까. 내가 해주면 더 좋잖아. 그리고 관계도 확실히 해야 하고. 그래도 남편이 핸드폰을 주려 하지 않자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여자의 번호를 찍었어요. 당신 폰으로 안 되면 내가 내 폰으로 전화할게. 결국 남편은 죽상인 얼굴을 한 채로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에서 폰을 뺏었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곧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는 게 어딨어. 오빠 해지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오빠라는 단어가 참 열받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누군데 남의 남편에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지. 오빠 아니고요. 그 오빠 안 사람이에요. 남편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해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 가입 권유하지 마세요. 누구시라고요? 와이프요. 그쪽이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와이프.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은 적당히 해주세요. 제 말에 상대방 여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할 말을 못하는 건지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할 말만 했어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전화 끊을게요. 아, 그리고 남편 보험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할 거니까 보험 가입 권유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확인 사살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얼굴은 안절부절 똥 마려운 개처럼 보였어요. 둘이 짧은 시간 동안 오빠 동생 하는 사이 됐네? 그래도 남의 남편을 오빠라고 막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처음부터 알던 사이면 몰라도 다른 여자한테 가볍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 어디 가서 오해 사기 십상이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확인시켜두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 여자가 제 전화에 침묵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그 똥마려운 표정까지. 분명히 둘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저의 불쾌한 전화를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진 않았겠죠. 그런데 아예 말을 안 하는 걸 보니 자기가 말을 잘못 꺼냈다가 뭔가 뽀록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자와 썸을 타고 있었거나 아주 극 초반이었겠죠. 솔직히 화가 너무너무 났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알아채고 끊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심 찝찝한 마음은 가라앉지를 않더라고요. 점점 더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남편의 카드 내역을 검사했고 남편은 그럴 때마다 죄인이 된 것처럼 제게 카드 내역을 보여주고 검사받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 보험 사건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습관처럼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앱에 매번 들어가 확인하기 귀찮아서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는 다른 곳에서 튀어나왔어요. 바로 남편의 지갑에서요. 남편은 영수증을 지갑 안에 잘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제가 현금을 빼지 않아서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잘못해서 영수증이 우르르 떨어져 버렸거든요. 결국 영수증을 정리하는데 하나 몇십만 원이 넘는 걸 산 내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는 그 내역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메시지를 지운 거였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만 몰래 챙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무 말 없이 지갑도 돌려놨죠. 남편도 제가 지갑은 검사 안 하니까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끼워 넣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영수증으로 남편이 무엇을 샀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게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영수증에 적힌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주얼리 샵이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남편이 산 물건이 뭐였는지 확인을 부탁했죠. 제가 산 물건과 겹치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고가의 팔찌였어요. 저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조만간 저의 결혼 기념일이 있으니 그때 저에게 줄 선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참아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몇만 원짜리 티셔츠였어요. 그것도 남편과 커플티. 딱 봐도 남편 취향인 옷이었죠. 자기가 갖고 싶었던 옷을 사는 김에 제 것까지 산 것 같다는 느낌이 팍 들었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걸 확신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 사진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주말에 일을 간다고 해놓고 나와서는 남편 뒤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모텔에 들어가는 여자의 사진을 건졌어요. 여자는 투피스 정장에 화장도 헤어도 완벽하게 해서 누가 봐도 전문직 여성처럼 보이더군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분노로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느꼈죠. 그때 그렇게 주의 주고 바람 피우면 끝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예 제 말은 무시하고 또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으니 남편에게 모든 걸 터뜨리기 위해 좀 더 증거를 모으려던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혹시 요새 보험하니?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보험이라니. 아니, 김서방이 나더러 보험 하나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금액도 너무 비싸고 나한테 필요 없더라고. 내 보험 관리해주는 설계사한테 이야기했더니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데 김서방이 그렇게 들라고 해서 일단 가입을 하긴 했는데 아님 김서방이 보험 쪽으로 직업 바꿨어?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열이 팍 오르는 걸 느꼈어요. 최대한 가라앉혔던 분노가 터져서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또 보험.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건만 여전히 만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을 통해 저희 부모님까지 건드린 여자. 제 눈이 돌아버리는 것도 당연했던 건지도 모르죠.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보험을 들라고 했다고? 보험금 엄마가 내는 거야? 아니, 3개월까지는 자기가 내주겠다는데 이거 진짜 가입해도 되는 거 맞아?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입하면 안 됐던 거 아니니?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보았던 수두룩한 보험 가입 서류를 떠올리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빠도 들었어? 그래, 너희 아빠한테도 하나 들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러고선 너한테는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라지 않니? 선물이라면서 자기가 내주겠다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남의 보험 들어주면서 자기 이득 볼 게 뭐 있어?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해서 들어줬나 싶기도 한데 그거 아니지? 아, 일단 정리 다 되면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있어봐요.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서야 남편이 그 상간녀를 위해서 보험 들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돈 벌고 남편은 그 여자랑 만나서 즐기고 자기 보험은 해지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아주 꼴불견이다 못해 정신 나간 놈처럼 보였어요. 저는 증거고 뭐고 지금 당장 열받아서 상간녀에게 전화했어요. 다행히도 그 상간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장 나오라는 제 말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회사로 찾아가겠다니 결국 나오겠다더군요. 그렇게 상간녀와 마주쳤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 남편하고 관련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저는 당신이 우리 남편 만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고객을 만나요? 제가 보는 고객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은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제발 저한테 그런 억측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얼마 전에 60대 노부부 보험 들어준 거 있죠? 우리 남편 통해서. 그거 해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보험 해지는 제가 임의대로 못하죠. 그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따님이라도 강제하실 수 없어요. 필요하니까 들었겠죠. 여하튼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하고 할 이야기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상간녀는 제가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나요? 저는 상간녀의 손목에 걸린 남편의 선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팔찌가 참 예쁘네요. 얼마 전에 제 남편이 산 거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신기하네요. 그걸 샀다는 영수증은 있는데 저한테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데 간 모양인데 어디로 갔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제가 그 말을 하자 상간녀가 일어나다가 멈칫하더라고요. 그런 불순한 사이가 아니라는 말 잘 들었네요. 그런데 아시죠? 거짓말하시면 앞으로 있을 소송에 크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 말에 상간녀 얼굴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더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참 이상하시네. 그리고 이 팔찌도 흔한 거예요. 제 남편이 사준 거고요. 그 팔찌는 남편분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카페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무리수를 쓰는 모습을 보니 괘씸하더라고요. 당장 죄송하다고 절대 그런 짓 이제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저는 증거를 들고 집에 갔어요. 이미 남편이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더군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분명히 상간녀가 남편에게 언지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 얼굴 보니까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전화했나 봐. 참 빠르다. 그렇지? 제 말에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죠. 그런데 그 뒷말은 제 생각과는 무척이나 달랐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 당신이 나랑 이혼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정리하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랑 나랑 이루어지게만 해줘.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저는 무심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기분이었죠. 미안하다는 말 뒤에는 응당 절대 그러지 않겠다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랑하니 헤어지게 해달라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너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우와,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보네. 뭐? 그 여자 사랑하니까 헤어져 달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미친놈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나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그 여자 만나고 온 거 다 알아. 그 팔찌도 당신한테 사주고 헤어질게. 뭐든 당신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해줘, 제발. 남편의 그 단점이 하나에 빠지면 아주 끝을 보는 그 성격이 여기서 빛을 발할 줄이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살면서 남편의 여자가 저 하나뿐일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서로에게 충실해야 하는 법이잖아요. 감정을 억눌러서라도 상대방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설득해서라도 그 여자한테 가고 싶은 거였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그 여자가 유부녀고 애가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제발? 진짜 이제는 정말 지친다. 네가 나한테 사과와 용서를 빌 걸 예상했지. 이런 걸 예상한 건 아닌데. 그래, 이혼해주면 넌 어떻게 할 건데?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난 그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양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봐야지.
우리 대학 때 사귀어서 여태껏 다른 사람 만나본 적 없잖아. 지금 내 마음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만해. 그만하라고. 네 연애사 듣고 싶은 마음 아니거든? 너 나랑 결혼할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야.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혼을 해주면 잘 될 것 같아? 그건 네 착각이야. 그 여자가 너랑 똑같은 마음이라는 건 네 착각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줘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말이 맞는다며 철석같이 믿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살아봐야 내 인생만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진짜로 나랑 헤어지고 후회할 생각 없지? 경고하는데 나는 이혼하면 재결합이나 번복은 안 해. 그거 알고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어. 내가 너랑 이혼해줄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혼하자. 대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기로 한 거 잊지 마. 많이 안 바래. 재산 반으로 분할하고 애 친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내놔.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그럴 각오로 바람 피웠을 테니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갈게.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솔직한 말로 이혼 안 해주고 남편을 계속 괴롭혀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 상황을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이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고통받을 테니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날 저는 상간녀의 집 앞에서 상간녀를 기다렸어요. 집은 당연히 뒤를 캐서 알아냈죠. 그렇게 상간녀 집 앞에 있는데 그 여자가 한 남자랑 팔짱을 끼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제 등장에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할 말 없다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인 것 같은데 인사라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인사드릴 건데 그거라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 말에 압박을 느낀 상간녀가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저와 카페로 갔어요.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진짜로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를 필요 없고 남편이랑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빨리 저희 남편 데려가서 결혼하세요. 저한테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저랑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받을 거 다 받고 헤어지기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아까 그 남자가 제 남편이고요.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발뺌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증거 다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대화할 때도 증거 다 있었어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너무 숨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싸우는 거면 둘이서 이야기하고 끝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 이러는 건데요? 상관이 왜 없어요? 나 그쪽한테 상간녀 소송할 건데 상관 있지 않아요? 미쳤어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 미쳤나 봐. 저는 상간녀 앞에 모텔 들어가는 사진, 남편과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상간녀 얼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재혼할 거죠?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남편 아이 있으면서 불륜의 재혼까지. 언제 남편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 뒤에 상간녀 소송해드릴게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진짜 남편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이보세요. 저는 제 가정 깨트릴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엔조이랑 결혼을 해요? 끼지도 않아. 그냥 쿨하게 만나자고 하더니 결국은 이딴 식으로 질척하게 굴고. 우리 남편 알면 진짜 당신들 다 고소 고발해버릴 거야. 흥분하는 상간녀의 말들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럼 당신은 진심이 아니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 조금도 없어요.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버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남편은 그 대화를 듣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냥 불륜인 거 들킬까봐 거짓말한 거라고 하더니 상간녀로부터 문자 한 통 받더니 완전 흥분하더라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라는 문자였죠. 남편 열받아서 상간녀에게 전화했지만 결국 전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분을 못 참겠는지 뛰쳐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했죠. 저는 남편을 향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 이거 받아. 오늘 내로 작성해줘. 저는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버리지 마. 그 여자가 남편이랑 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 나는 우리만 헤어지면 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우리 이렇게 가벼운 사이 아니잖아.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 그런 말 한 거 다 내 진심은 아니야. 미안한데 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나는 상처받고 버림받기까지 하고 너한테 이혼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은 여자야. 불쌍해도 내가 당신 몇 배는 불쌍하지 않아? 왜? 그 여자가 안 받아준다니까 나랑 헤어지기 싫어? 근데 어쩌지? 나는 당신 보험이 되기는 싫은데.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냥 헤어지자. 네가 꺼낸 말이니까 마지막까지 네가 책임져. 완고한 제 말에 남편이 흔들리더라고요. 그치만 난 사기를 당한 거라고. 그 여자가 날 꼬시면서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싱글이라고 했어. 나도 그걸 믿었고. 그래서 그 여자 일을 도와줬던 것뿐이야. 나는 정말로 그 여자한테 당한 거야. 그래. 그런데 넌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네가 사기당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웃기지 마. 너는 유부남이야. 애 딸린 유부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어떻게 꼬시든 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네가 그 순간 떠올렸어야 할 사람은 나랑 내 아이잖아. 그런데 넌 그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갔잖아. 그 여자가 널 꼬시려고 했다 하더라도 네가 철벽 쳤으면 그럴 일 없지. 네가 그 여자한테 여지를 줬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 여자랑 멀리하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다 네 손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망쳐놓고 왜 네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어? 속 뒤집어지게? 제 말에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 멈췄어야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보란듯이 당한 걸 왜 남 탓을 하는 건지.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는 당신한테 이미 모든 믿음이 사라졌어. 그런데 왜 결혼을 유지해야 해? 이번 일로 깨달았어. 당신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한테서 이미 마음 떴을 텐데 내가 왜 널 만나?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자. 당신이 하고 싶다는 것처럼. 그때 말했던 것처럼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다 내가 원했던 대로 해줘. 그리고 위자료도. 당신 입으로 꺼낸 말이니까 그 정도는 지켜주겠지. 그게 싫으면 소송해. 어차피 소송해도 내가 이길 거니까. 차가운 제 말투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남편이 실감했는지 망연자실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남편 주변 친인척들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남편 통해서 보험 든 거 있으면 해지하시라고. 필요한 거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불필요한 건 해지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전화를 돌려보니 친정어른 2분, 시댁어른 2분에 본인 가족 중에 고모, 삼촌, 조카들까지 싹 다 들어줬더군요. 결국 그분들도 다 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애착은 있었지만 남편 놈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거든요. 짐 정리하는 도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 상간녀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남편 좀 데리고 가요.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도록 만들어요? 제가 그 남자랑은 진지한 사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요? 흥분한 채 말하는 상간녀에게 저는 코웃음을 쳐줬어요.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업보인 걸 누구 탓을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 남편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저랑 이혼 서류 작성했고요. 집에 찾아갔으면 잘 달래서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남자 후리는 거 잘하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여태까지 단물 쓴물 다 빨아먹었으면서? 누가 단물 쓴물 다 빨아먹었대요? 그리고 이혼 서류 작성했어도 당신이 와이프잖아요. 여기 와서 빨리 이 사람 좀 데리고 가요.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하겠다면서 협박하잖아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셔야죠. 남편에게 들키기 싫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미 볼 건 다 봐놓고 나중에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불륜남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무슨 하소연할 게 있다고? 그래도 들켰으니 차라리 다행이네요. 저도 상간녀 소송 곧 진행할 거라서요. 집으로 보내드릴까 회사로 보내드릴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들켰으니 집이 낫겠죠? 제 말에 상간녀는 씩씩거리는 소리만 낼 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하더군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지금 당장 저 남자 데리고 가라고. 결국 소리를 꽥 지른 상간녀에게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네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만든 거잖아, 이 모든 상황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나한테 괜히 열내지 말고 열심히 네가 싼 똥이나 치워, 이 상간녀나. 앞으로 이런 시답잖은 일로 절 귀찮게 굴면 나까지 거기 가서 깽판 치는 수가 있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저에게 거절당하고 화가 나서 상간녀 집을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상간녀 남편이 알게 된 건지 핸드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욕설이 난무하고 여자는 아니라며 사정사정하고 남편은 보란듯이 증거사진 보라며 날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너무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딱 제가 바랐던 그림이었거든요.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자기 가정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오산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무사히 이혼했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가 이혼하자 해놓고 피해자인 척 다하는 그 모습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받은 돈으로 아이와 살 집을 구하고 이래저래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요. 둘이 잘 살기라도 했으면 열받아서 더 생각났겠지만 아예 파투난 걸 봐버리니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생각만 들었죠. 그러다 얼마 전 우연찮게 전 남편을 만났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고 아이와 관련된 일 때문이라 만났어요. 못 보던 사이에 몸집이 2배가 됐더라고요. 살이 엄청 쪄 있길래 이유를 물으니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에 살이 좀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 새로운 사람은 만나고 다녀? 새로운 사람? 이 꼴로? 나 그 여자한테 당한 이후로 여자는 안 믿어. 특히나 직업적인 걸 핑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다 못 믿어. 그 여자랑 결혼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당신도 혼자 됐네. 그 여자는 이혼당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뭐 서로 이혼한 처지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 잘해봐.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진짜 신고해도 모자랄 정도지만 나도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참는 거야. 그 여자 얼마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자기 인생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라면서 왔더라. 보험 해지되어서 급여 환수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당해서 완전 빈털털이 됐더라고. 남편한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있고 너한테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 것까진 있는데 결국 돈은 못 버니 나한테 온 거지. 진짜 끝까지 파렴치하고 정신 나간 여자야. 어떻게 나한테 올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그래도 너 엄청 빠졌었잖아.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할 정도로. 내가 미쳤던 거지.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당신하고 이혼한 게 내 인생에 가장 미친 짓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나한테 와서 책임지라고 난리쳤을 때 진짜 한 대 안 때린 내가 대단하다 싶을 정도야. 너는 절대 안 받아준다고 그 위자료들 갚고 싶으면 혼자서 갚으라고 말하고 내쫓아버렸어. 그 뒤로도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더니 내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안 오더라고.
전 남편 이야기 듣고 있으니 사랑하던 사이가 돌아서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서 둘이 붙어먹고는 나란히 나락으로 떨어진 꼴을 보고 나니 그날 저녁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게다가 남편 말로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친척분들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다고 해요. 멀쩡한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워놓고는 결국 보험 사기꾼한테 휘둘렸다고요. 전 남편은 한바탕 푸념을 털어놓고는 아이 한 번 안아주고 나갔어요. 바람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지 않았냐고 제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참고 산다고요. 애 때문에 돈 때문에 상간녀랑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싫다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그 무엇보다 싫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싫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좋다고 한 거였지. 그런 걸 보면 저는 제가 그 사람의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인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들 또 어디선가 운명 같은 여자를 만나 빠지게 될 줄 모르잖아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두 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살다 보면 무디게 되겠지만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고 그 상처를 낸 원흉을 보면 또 생각나고 되뇌이고 그렇게 살 자신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야 제 상처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 상처가 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생각나면 따끔거릴 뿐이지. 이혼 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혼하고 몇 년쯤 지나니 사람 만나보라는 연락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다시 이런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도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만남으로 떠올린 제 이혼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지식하고 어이없는 시부모와 우유부단하고 시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질려 40대 싱글맘입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요새 참 흔하기도 하죠. 고리타분한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전혀 도움 안 되는 남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의 결혼 생활은 아들 선호 사상에 찌든 시댁 부모님과 그 사이에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남편의 합작이었다고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였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시댁의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으로도 저는 시부모의 눈총을 많이 받았죠. 기대가 많았던 장남의 결혼 상대로 평범한 집의 외동딸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솔직히 결혼 전에 시댁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과 한 약속. 합가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남편과 결혼 전 다 합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옛날 분들이고 시골 분들이라 보수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애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신경 쓸 사람이 어딨겠어요? 애는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시댁의 두 분은 그런 고지식한 면에 이어 각자의 개성도 충분했어요. 시부는 괴팍하고 입이 험하다는 것과 시모는 무기력하고 사람을 부리기 좋아한다는 점이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 애썼어요. 남편의 부모님이고 저의 가족이 되실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명절에 직접 부딪히게 된 두 분은 정말 남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가족에게라도 가차없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남편은 장남이고 그 아래로 도련님, 막내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일찍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 딸이고
손녀면 예뻐해 줄 법도 한데 처음 명절 맞이하는 며느리 앞에서 아가씨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가씨의 세 딸에게도 참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이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들이 딸이면 우리 딸들도 저런 꼴을 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요. 그런 취급을 당해서인지 당연히 아가씨며 도련님이며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시부모 생일날에도 오지 않을 만큼요. 제가 시댁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 건 첫째 딸을 낳고 난 뒤였어요. 보통 16주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병원에서는 돌려서 딸아이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신우의 딸들에게 어찌 대하는지가 바로 떠올랐죠. 혹시라도 내 딸이 저렇게 되면 어쩌나. 설마 그래도 손녀딸인데 예뻐하지 않을 리가 없겠지.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이를 낳고 시부가 그러더군요.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니 용서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딸을 살림 미천이라고 하다니. 그 단어에 저는 순식간에 시댁과 확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둘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는 출산 후 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리 중에 시댁에 불려다니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시부의 말들이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면 밭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어째 연달아 꽝을 뽑아? 꽝. 제 딸들에게 꽝이라는 말까지 하는 시부를 보니 정말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큰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시댁을 가지 않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게 촉발되는 사건이 큰 거지 보통 살면서 자잘한 것들이 쌓여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의 이런 무지한 매도와 딸들을 향한 나쁜 말들, 그 딸들을 낳은 저에 대한 폭언 속에서 그렇게 이혼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지냈죠.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셋째를 임신했어요. 임신을 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첫째, 둘째 때와는 다르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어요. 사실은 임신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딸이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16주가 돼서 병원에 가니 이번에도 딸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임신을 알아챈 시모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셋째 임신했니? 병원에서는 성별이 뭐래? 아들이라니? 저는 시모의 그 물음에 입을 꾹 닫았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 돼버렸죠. 또 딸이야? 넌 도대체가 쓸모가 없어. 어떻게 연달아 딸만 낳아? 내가 속상해서 너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방 맞고 첩년 드릴 일이야 이거. 그런 말을 하는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서 참았어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에 정말 더러웠죠. 게다가 옆에 있던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런 모진 말들을 듣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보통 이쯤에 부모님을 말리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무신경하게 안 들리는 척 하더군요. 이때 정말 이혼이라는 두루뭉술한 생각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앉은 자리는 가시방석, 먹는 건 모래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꾹 앉아 있었어요. 밥만 먹으면 집에 갈 거야. 그 생각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쏙 골라서 저와 제일 먼 자리에 놔둬버리더군요. 게다가 된장이나 고기에 젓가락이라도 댈라치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가 어디서 고기 반찬을 탐하냐며 소리치는데 이때쯤에는 참는 데 도 같은 저라도 참기 어려웠어요. 그날 시댁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와서 치킨이며 피자며 다 시켜서 엄청나게 폭식했었어요. 그렇게 잘 참던 제가 터진 건 어린이날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어린이날을 맞아
근처 동물원에라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어린이날 근무가 잡혀 못 오게 됐던지라 제가 두 딸을 데리고 가기로 했죠. 딸들이 워낙 순하고 엄마 바락이라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지는 않았고 매번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는 딸들이 불쌍해서 제 몸이 힘들더라도 이번에는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와서 일 좀 거들어라. 어차피 어린이날 쉬지 않니? 어머님, 저희 오늘 애들 데리고 어디 가기로 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은데 주말에 가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데도 저는 여러 번 참아야 했어요. 임신 4개월의 여자와 아직 어린아이 둘. 도대체 시댁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집안일이라면 몰라도 시댁에서 도와달라는 건 강도 높은 작업뿐이었거든요. 꼴에 자기들도 애들이라서 어린이날 놀러 가야 한대? 어린이날이 왜 노는 날이야? 쓸모없는 것들은 집에 와서 일이라도 도와야지. 벌써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임신했다고 몸살이나 본데 딸은 낳아도 낳은 게 아니야. 딸만 내리 셋이야. 네가 우리 집에 미안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달려와서 일해야지.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내내 저럴 것 같아서 결국은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시모 하는 말이 더 웃겼죠. 거추장스러운 애들은 버리고 왔냐고요. 이때쯤에는 저도 슬슬 열받아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맡겼다고 이야기했고 시모의 일을 거들었어요. 그러다 무거운 걸 옮기는 일을 하는데 시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딸 낳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네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몇 번이고 도와드리러 오겠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도대체가 우리가 꽝을 뽑았어. 다른 집 여자들은 아들만 잘 낳는데 왜 너는 매번... 아휴, 됐어. 내가 말을 하면 뭐하니? 거기도 치워놔. 무기력하게 누워서 입만 살아 움직이는 시모를 보니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밖에 못해? 넌 집에서 도대체 뭘 배웠어? 이래서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네가 그럴수록 너희 부모님이 욕 듣는다는 생각은 안 하지? 그래도 딸년들 놔두고 온 건 잘했네. 쓸데없는 너희 딸년들한테 줄 밥 여기 없어. 너도 일 끝나면 밥 축 내지 말고 집에 바로 올라가. 알았어? 그 이야기에 완전히 열받은 저는 하던 걸 확 내팽개치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본인 손녀딸들이고 아들의 딸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왜 죄인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웬 말이냐고요. 어린이날 애들 놔두고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서럽고 저 이제 막 임신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임산부인데 이렇게 막 부려먹으실 수가 있냐고요. 이런 일이야말로 학대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야말로 폭언이죠. 싹 수 없는 것을 봤나?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아이고, 나이 들면 별의별 꼴 다 본다더니 딱 그 짝이구먼. 어디서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살다 이런 며느리라니. 너 이렇게 막말하고 무사할 것 같으니? 무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든 해보세요. 저야말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임산부인 저에 대한 막말, 제 딸들을 향한 폭언까지 다 묶어서 신고하면 누가 벌 받는지 알고나 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고도 참은 거예요. 애들 조부모님이시니까. 그런데 애들하고도 척지실 생각이면 저도 이제 시댁에 관여 안 할게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남편 통해서 하세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탄처럼 터뜨리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린이날 놀지도 못하고 친정에 맡겨진 딸들 생각하니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좀 더 빨리 이렇게 터뜨려버리고 애들과의 시간을 더 다질 걸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 부모님과 딸들과 함께 늦게나마 근처 놀이공원에 갔어요.
야간 개장을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정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에서 애들이랑 자겠다고 하고 친정에서 잤어요.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음 날이 시모 생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또 애들 앞세워 저를 시댁에 데리고 갈 걸 예상하고 친정에서 머문 거였어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이 오냐오냐 예쁘다 해주니 열심히 놀다 지쳐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요. 전 무시했어요. 제가 왜 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생일을 왜 축하해주러 가냐고요. 결국 제가 가지 않자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꼬장꼬장하고 싸움닭 같은 늙은이들. 평소에도 어찌나 마음을 못됐겠었으면 챙겨주는 사람이 장난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결혼 후에 시부모 생일에는 저와 남편만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둘째 도련님, 셋째 아가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생일상 차려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왜 미역국 안 만들어주나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잊어버렸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안 간 거야. 혹시 어제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당신이 좀 이해해 줬어야지. 옛날 분이시잖아. 당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나만 갖고 그러면 이해해. 근데 당신은 당신 딸들도 똑같이 쓸모없는 취급 당하는데 그러면 참고만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이었지? 당신 없이 4개월 된 임산부 혼자서 애 둘 데리고 놀러 가는 거면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딸들은 어린이날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건데 그것도 당신 엄마 때문에. 여태껏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 안 해줘도 나 혼자 여태 잘 참았어. 근데 남은 게 뭐야? 우리 애들 그리고 나 쓸모없다는 꼬리표만 잔뜩 달았지? 아주 좋겠어. 마누라며 딸이며 모욕적인 말 다 듣게 만들어 놓고 혼자만 쏙 빠지는 아빠라서.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한숨 쉬지 마. 지금 여기서 한숨 쉴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한숨을 쉬어? 난 내 딸 그따위 취급밖에 안 하는 사람들 부모로 인정 못해. 그러니까 시댁 부모님 모시고 싶으면 자기 혼자 모셔. 나 이제 앞으로 행사 있어도 안 갈 테니까. 결국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앞으로 내가 중간에서 잘 해볼게. 나도 우리 딸들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은 집에 돌아와. 남편이 뒤로 보이는 친정엄마, 아빠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정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드려서. 아니, 우리는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서 좋았네. 바쁘면 우리한테 애들 맡겨도 되니 걱정 말게. 결국 남편 말에 저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남편의 곁에 돌아오긴 했지만 시댁과의 골은 더 깊어졌죠.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상관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엮이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신 8개월쯤 친정아버지가 좀 아팠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몇 달간 받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많이 우울해졌어요. 저는 당시에 밀린 연차를 사용해 쉬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 수발을 들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애들 데리고 잠시 친정 가야겠어. 아버지 아프니 엄마가 무리하고 있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우리 딸들 있으면 엄마도 기분 좋아하시니까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버지 수발은 내가 좀 들어드리게. 뭐? 당신 지금 뱃속에 애가 8개월이야. 어떻게 그런 몸으로 수발을 들어? 그럼 어떡해.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면 우리 친정에 합가라도 할까? 어차피 우리 전세 사는데 전세금 빼서
친정 부모님 돈이랑 합치면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애들 돌봐주면 나도 당신도 움직이기 더 편할 거야. 애 낳고 실제로 나 일 들어가면 어떻게든 친정집에 애들 맡기게 될 텐데 더 좋을 테고. 저는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남편 표정은 영 별로더군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누가 합가를 좋아하겠어요? 결국은 합가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고 당분간 친정에서 애들 데리고 지내며 아버지 엄마 챙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짐을 다 싸고 그 다음날 친정에 가려는데 남편이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이랑 합가할 생각은 없어? 합가하면 유산을 지금 당장 물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난 유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합가 안 해. 나랑 시댁 상황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합가하자는 말이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아파. 솔직히 시댁 부모님이 아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젊어? 그것도 아니잖아. 혹시 내가 친정이랑 합가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시댁에 전화해서 모시겠다고 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목돈도 좀 만질 때도 됐고 애 태어나면 돈 들 것도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 돈은 내가 벌 거야.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게다가 당신 돈돈거리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친정아버지 두고 왜 내가 멀쩡한 시부모님을 모셔야 해? 내가 먼저 아버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야? 철벽을 치는 제 말투에 남편은 난감한 듯 다리만 달달 떨고 있었어요. 저 모습을 보니 분명히 시댁에 뭔가 언지를 줬을 것 같더라고요. 된다느니 알겠다느니 그런 말부터 덥석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설마 합가하는 거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나한테 대답도 안 듣고? 만약 그런 거면 난 못해. 할 마음도 없고 할 자신도 없어. 결국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바빠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어머니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들 재롱에 저도 이리저리 엄마 도와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 병원에서 말벗도 해드리니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 혼자 있는 집을 놔둘 수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집에 잠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치울 것도 좀 치우고 저도 곧 출산 임박이라 이래저래 준비할 것도 많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낯선 신발이 2개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 낯선 신발의 주인은 추측 가능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서니 시모와 시부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도요. 주말이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온 거였는데 시부모까지 대령하고 있을 줄이야. 시모는 저번에 그 일로 저와 싸우고 처음으로 만난 건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출가 외인이 친정집에 가서 병수발하는 거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남편은 내팽개치고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오나 본데 그러다가 네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맏며느리인데 우리 수발은 네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쓰잘데기 없는 자식 낳는다고 임산부 흉내내지 말고 집에서 수발이나 들다가 조용히 애나 낳고 와. 저번에 그 일은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마음 같아선 얼굴 꼴도 보기 싫지만. 그 말을 듣는데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삭의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고 싶기는 해요. 미친 개한테 물린 거라고 생각한다니 그 기대대로 미친 개처럼 굴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저더러 친정 가서 편하게 있다 온다고 해요? 저 아버지 병수발 들고 오는 길이에요. 제 아버지 제가 간병한다는데 왜 남의 집에서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안 오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오셔서 괜히 저랑 얼굴 마주치시는데요? 아이고 기도 안 차서 저 말버릇 좀 봐. 어디서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기어오려고 들어?
여기가 어떻게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 이 집 전세금 반반씩 냈어요. 그러니까 제 집도 되죠. 그리고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해드리는 거고요.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과 함께 말을 잇지 못하자 시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너 합가하자는 거 반대했다며? 아들한테 다 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댁 합가를 반대해? 그리고 네가 뭔데 반대를 해? 우리 아들이 한다면 하는 거지. 네 허락 같은 거 맡을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한테 이야기했나 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자면 그게 합가지. 너한테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야.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낳아주지도 못하는 하자 있는 며느리 우리도 보고 싶지 않지. 그렇지만 네가 맏며느리니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 옳지. 아주 옛날 고적의 이야기를 하는 시댁어른을 보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이랑 사이가 좋아도 합가는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아예 들어와서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아주 시원스레하는 영감을 보니 정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대신 그러면 저는 합가 반대했는데 시댁 모시게 됐으니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이혼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을, 홧김에라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홧김이래?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야. 합가, 분명히 나는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봐. 밀고 들어와서 여기에 묵으시겠다잖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고. 내가 나갈게. 대신 나도 내가 버틴 만큼 위자료 충분히 청구하고 재산 분할까지 싹 다 해갈 거야. 너무도 구체적인 제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농담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지금 농담할 정신이 어딨어요? 괴팍한 노인네랑 남아 선호사상에 찌든 노파를 같이 모시라고요? 딸만 둘인 집에서? 절대 그렇게 둘 순 없었죠. 결국 저는 강경수단을 취했고 시부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년이 튀어나와서는 네가 우리 아들 인생에 오점을 남기겠다는 거야? 이 망할 년이 어디서 시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그래,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무서워라도 할 줄 알아? 어디 수발 들기 싫어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 아니고 제 진심이에요. 합가하실 거면 이혼할 겁니다. 저 더 이상 양보는 못해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두 분 폭언과 제 딸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에도 남편 하나 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제 등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분명히 합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앞서 나갔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해서 난리야? 그리고 당신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이야. 그 몸으로 무슨 이혼을 생각해? 셋째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자라게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나 당신이랑 애초에 이혼했을 거야. 그리고 내 출산에 대해 굉장히 깊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거면 이 합가를 애초에 당신이 막았어야지. 방금 어른들 말씀 못 들었어? 딱 봐도 딸 낳은 나한테 몸조리고 뭐고 시집살이부터 시키실 것처럼 보이잖아. 당신 눈에 그게 안 보인다면 당신이 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출산을 원활히 하길 바란다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혼해줘. 나는 저기 계시는 두 분은 절대 수발 들면 못 사니까. 야,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편을 잡아? 오냐, 이혼하면 누가 무서울 것 같아? 이혼해. 우리도 너 필요 없어. 어디 아들도 못 낳는 물건 주제에 우리도 아들 낳은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대이으면 돼. 너 같은 거 집 나간다고 해서 눈썹이라도 하나 꿈쩍할 줄 알았어? 그 꼴로 이혼하고 어련히 잘 살겠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쓸모없는 건 시아버지 수발이라도 들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래, 가. 네 얼굴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시모의 악에 바친 소리에 저는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죠. 봤냐?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나는 이런 사람들 있는 데서 딸 키우고 싶지 않아. 딱 봐도 딸 교육에 무조건 안 좋을 거라는 거 보이잖아.
근데 왜 넌 자꾸만 나를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혼해. 우리 애들 양육권하고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니까 양육비 낼 준비나 하고. 지금 이 집 나가면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야. 여보,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합가하자고 이야기 한 번 했다고 이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딸들은 또 무슨 죄야? 우리 이혼 때문에 끌려다닐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가 언제부터 딸 생각했다고 그래? 딸 생각을 했으면 딸들이 당신 부모님들한테 부조리하게 매번 욕 얻어먹을 때 지켜주기라도 했었어야지. 그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굴 때는 언제고. 그리고 합가 이야기 한 번에 내가 이혼하겠어? 여기 봐, 당신 부모님들. 아예 그 이야기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우리 집에 떡하니 와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아버지 아프다고. 아버지 다 낫고 나서 말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 애초에 이 상황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당신한테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그 집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예, 이혼해줘버려. 저딴 쓸모없는 것도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은혜를 아주 똥으로 갚아. 들었지? 나는 이런 인간이야 취급받으면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 양육권이랑 친권은 나한테 넘겨. 어차피 당신이 애들 데려가봤자 그 집안에서 핍박받고 학대나 받을 건데 그런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애들 주고 당신은 양육비나 보내줘. 쓸데없는 여자애들은 데리고 가거라. 그치만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마. 뭐가 좋다고 딸들한테 돈을 들이냐? 우리가 데려올 필요도 없지만 돈을 줄 필요도 없지. 시부는 제가 아이를 데려가면 남편이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딸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류는 곧 보낼게. 그리고 애 낳는 동안 연락 안 되면 변호사한테 연락해줘. 나중에 변호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에서는 아무 말 없이 절 받아줬고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빠르게 회복되어서 집에 와 계셨고 어머니도 제 출산 준비로 바쁘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정말 충만했어요. 외동딸이라 부모님 댁은 항상 적적했고 시댁이 저 모양 저 꼴이라 큰 행사 있는 날에는 와보지도 못했거든요. 매번 시댁 불려가느라 이렇게 손녀들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좋으신 듯 매일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서 잘 진행됐고 그 와중에 저는 셋째를 낳았어요. 보호자로 아빠가 아닌 친정엄마가 와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첫째 때는 시모가 와서 살벌한 말만 남기고 떠났고 둘째 때는 시댁에서는 아예 연락도 없었죠. 셋째는 두 누나와는 다르게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태어났죠. 애를 낳고 나서는 낳았다는 연락만 했어요. 셋째도 남편이 양육비 지급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셋째가 100일이 다 되어갈 때쯤 이혼은 무사히 완료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셋째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친정에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애를 보러 오겠다고 해놓고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봐줄 테니까 이만 땡깡 부리고 돌아와. 이혼했지만 다시 결혼은 할 수 있고 솔직히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었어.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아직 우리 사이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웃음부터 났어요. 지가 뭔데 날 봐줘요? 네가 뭔데 날 봐줘. 네가 뭔데. 너 여태까지 내 남편도 아니었어. 우리 딸들 아빠도 아니었거든? 넌 그냥 너희 부모님 아들이었지. 재결합하면 뭐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변할 게 없잖아. 내 딸들을 시부모님들에게서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두 번 다시 무책임한 말 꺼내지 말고 조용히 애나 보고 가. 남편은 본전도 못 찾고 잠든 애기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혹시 셋째가 아들이야? 저는 답을 피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면 얘만 쏙 데려갈까봐 걱정했고요. 사실 중간부터 아들인 거 알고 있었어요. 망할 시부모가 이 애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혼 서류 정리가 다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아들 맞아. 근데 그게 뭐?
당신 아들 낳은 거 아시면 우리 부모님도 당신 대하는 거 달라질 거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왜 말해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들 내가 아들 낳았다고 날 대하는 게 달라지실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나랑 두 딸은 여전히 뒷전이고 이 아들만 오냐오냐 하실걸? 그게 정상으로 보여? 그치만이고 저치만이고 나는 당신네 가족하고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욕도 그만큼 들었으면 많이 들었어. 이제는 그런 말 안 듣게 해줄 수는 없어? 10년 동안 당신 얼굴 봐서 참아줬으면 됐잖아. 얼마나 더 참으라고 나더러 돌아오라는 미친 소리나 하는 거야? 제 불호령에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면 이 상황에 그런 소리 못하죠. 당신 힘들어서 나더러 돌아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발은 당신 혼자나 열심히 들어.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돌아가. 그리고 이미 우리 이혼 서류 정리 다 됐거든? 법적으로 남남이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딸들을 위해서라도 그 집에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마라. 혼자 효도해. 나는 나대로 딸들하고 잘 살 테니까. 결국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자네 진짜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우리 집 귀한 딸한테 10년을 모진 말을 듣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짓을 또 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야. 자네가 진짜 내 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서 돌아가게. 우리는 이미 그쪽 집안 사람하고는 남이야. 애초에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딸아이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딸이 많이 참았지. 자네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해결도 돼주지 못했지 않나? 지금 다시 만난들 자네가 뭘 할 수 있어? 자네 부모님들이 저렇게 두 눈을 형용하게 뜨고 우리 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만약 딸이 원하더라도 나는 허락 안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게. 결국 아버지의 완고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어요. 셋째 돌 무렵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했고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머니가 픽업해주고 있으세요. 다행히도 애들은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라 제 마음도 편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고 우연하게 전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어린이날이라 친정 부모님과 애들 데리고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왔고 남편은 예약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푸짐하던 인상이 완전 날카롭게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신경은 쓰였죠. 애들은 잘 지내? 잘 지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버릇 나빠질까 걱정될 정도로. 당신은 잘 지내는 거야? 얼굴 완전히 상했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일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내. 일 처리? 시댁집 처분했어? 그게 한 3억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시아버지가 준다던 돈은 받았겠네? 재산 이야기 꺼내니 전 남편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괜히 재산 이야기 꺼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시골 있는 집 그거 준다고 하셨잖아. 당신 말대로 못해도 3억은 하는 집인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 무슨 문제? 남동생이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대출 못 갚는 바람에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집의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전 남편 남동생 때문에 그 집이 다 날아가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남편 집에 의지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게 경매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된 직후에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장남이니 어떻게든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참 대단들 하시죠? 그런 일 있어서 장남 의지하러 오시는 거면 적어도 맏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걸까요? 하긴 평소에 워낙 점수를 많이 까먹은 분들이라 그렇게 하셨어도 받아주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시부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알고 남편 완전 노발대발해서는 동생에게 담보 받게 해줬으니 동생한테 가라며 시부모 내쫓았대요. 남편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저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반을 저한테 돌려줘야 했거든요. 집을 잃을 순 없으니
일단 시부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제게 전세금 반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있으니 완전히 허탈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시부모는 장남이 자기들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했던 그대로 남편을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고, 결국 열받은 전 남편이 시부모를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럼 두 분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동생이 집 얻어준 모양이야. 근처 단칸방에. 동생네도 사업 망해서 지금 대출 못 갚아서 파산 직전이라 집 내놔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일이 좀 많았어. 둘이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리려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애부터 보시더라고요. 애 옷이며 신발에 아들 티가 나다 보니 시부모가 흥분해서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셋째 딸이라더니 아들이었어? 아들이면 우리가 데려와야지. 네가 왜 데리고 있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말도 안 하고 애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거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시부를 보고 결국 전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예요? 전 남편 말대로 멀리서 두 딸이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웃어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달려오려는 걸 친정엄마가 겨우 막고 계셨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이면 당장 우리가 데려와야지. 그래도 마지막에 쓸만한 짓을 했네. 아예 쓸모없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어서 이리 다오. 우리 손주 한번 안아보게. 이미 이혼했고 저희는 남남이에요. 오늘은 우연히 마주친 거고. 남편은 이미 셋째에 대한 친권도 양육권도 다 그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아기띠에 매달린 아이를 감싸고 시부모를 쏘아봤어요. 네가 그런다고 우리 핏줄이 남의 핏줄이 될 것 같으냐?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손주나 내놔어요. 아버지, 또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생신이라도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포기한 건 우리라서 애 마음대로 못 데려와요. 두 분 다 원하셨잖아요. 그건 딸인 줄 알아서 그렇지. 아들인데 왜 우리가 못 데려와? 법이 그렇다고요.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둘째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렇게 경거망동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도 안 보고 싶으신 거냐고요. 애 엄마랑 아들한테 손대시면 저랑 두 번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의 말에 시부모는 그제야 얌전해지더군요. 아들이 무섭긴 한가 봐요. 옛날 같으면 당장 손가락질에 노성이 튀어나올 법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미안해. 두 분이 또 흥분하셔서. 잘 먹고 가라. 우리는 그냥 나가야겠어. 됐어. 여기 예약했잖아. 우리가 나갈게. 우리는 아직 자리에도 앉질 않았으니까. 저는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은 저한테 왜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있냐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고 다음에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말해주자 애들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시댁 식구나 전 남편을 만난 적 없어요.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하고 지내죠. 이혼 후에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친정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늙으면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독립하기를 바라며 열심히 키우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두 분 돌아가시면 상속될 거고 미리 바꾸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대신에 저는 아버지께 제가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드렸어요. 돈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시부모의 그런 행동들을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딸들이 커가면서 받을 상처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혼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팠는데 새삼 글을 다 쓰고 보니 제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다 견뎠나 모르겠어요.
왜 좀 더 빨리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죠. 고부 갈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는 모든 어머니 모두 힘내시고 더 좋은 날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